지금 저희가 들여다보는 것 중에서 우선 PC 부분을 한번 보면은 네. 기본적으로 어쨌든 방향 자체는 다 하락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1월 달에서 2월 달로 보면은 0.4에서 0.3 그리고 근원도 0.5에서 0.3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2.4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니까 이제 거의 뭐 지금 보시면 2.7, 2.6, 2.4, 2.5 뭐 대충 보면 2.5 수준의 안정을 찾는 모습이죠. 네. 여기에 이제 근원을 보시면은 이제 계속 천천히 떨어지고 있고 점점 더 2.5에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것만 보고 있으면은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2%대 중반으로 안정을 찾는다고 계산을 한다면 금리는 내려줄 수 있다.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의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뭐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 네. 예, 지금 그렇게 뭐 다들 얘기했던 ISM PMI 지표, 제조업 PMI 지표가 안 올라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 40대, 그러니까 50 밑으로, 그러니까 확장 구간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숫자가 나왔는데 지금 50.3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확장 구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통 이렇게 이제 사이클이 돌았을 때 보면 장이 좋죠. 예,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 또 장이 네. 좋게 안 받아들였어요. 왜냐면 워낙 좋았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미국의 그 소비 심리 지수 트렌드도 보시면 뭐 확연하게 지금 올라가는 모습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 경기는 정말 좋다. 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게 이거 금리 언제 내려줄 거냐. 도대체 어떤 금리가 적정한 금리냐. 네. 예,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지난주였나요? 네, 아니죠. 어저께 뭐 확 튀는 모습 보여주면서 네, 그렇죠. 4.4를 찍었어요. 네네. 제가 요거 업데이트를 못 가져왔는데 죄송합니다만 이게 또 왜 그렇게 튀었냐면 요게 보시면 지금 2.3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 GDP now. 예, 요게 어저께 데이터가 나왔는데 네. 이게 튀었어요. 네. 2.8. 음. 너무 많이 튀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2.8이 나오면 이게 전분기 대비 숫자란 말이죠. 네. 예,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3, 4분기가 막 4%대에서 4, 4분기가 3%대에서 지금 또 거의 2.8이 나오고 있으면 계속 지금 분기별로 전분기 대비 성장을 보여주다 보니까 네. 그 숫자가 지금 이게 전년 동기 대비로 계산하면 2.9, 3.13 만약에 2.8을 집어넣으면요 3.25가 나옵니다. 더 또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떨어질 거라고 봤는데. 네. 예, 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 10년 국채금리 도대체 뭐 떨어지겠냐 이렇게 자꾸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을 제가 이번 주에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차트들은 옛날에도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10년 국채금리의 추이를 보시면은 인터넷 시대에서도 금리가 높았어요. 예. 보시면은 뭐 높을 때 8%였고요. 낮을 때는 4%대 중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오늘은 안 갖고 왔는데 재미있는 차트를 봤는데요. 미국의 국채 금리뿐만이 아니라 네. 전 세계의 국채 금리가 네네. 사실은 이 정부의 부채 비율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네. 민간 자본의 네. 부채 비율을 따라간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민간 자본이라 그러는 건 개인, 가계, 네. 그리고 기업. 예. 이 두 개를 더한 게 이제 민간이잖아요. 이걸 나누기 GDP로 했었을 때, 네. 정확하게 그렇게 숫자가 쭉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금리가 더 낮은 이유가 미국보다 예. 민간 부채가 더 크다. 예, 그리고 일본이 정말 낮은 이유가 부채가 크다. 네. 중국이 낮은 이유가 민간 부채가 크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부 부채 비율보다는 민간 부채 비율을 따라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민간 부채 비율이 미국이 낮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보다 훨씬 낮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높은 금리가 유지가 되는 거죠. 여기 인터넷 시대도 보시면은 민간 부채 비율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이런 높은 금리를 감당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민간이. 개인들이 돈을 많이 안 빌렸으니까 그러니까요. 금리가 높아서 아우성 안 한다 이거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 네네.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어쨌든 정부 이슈고, 예, 그건 이제 다른 얘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AI 시대에 도대체 적절한 금리가 뭐냐?
생산성이 높으면은 사실 금리도 좀 높게 유지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민간의 부채 비율이 낮으면은 높게 유지시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생산성 증가율이 연 2.5%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많이 올라왔잖아요, 숫자가. 네. 예,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난 4, 4분기가 거의 2.7% 성장률이 나왔고요. 아마도 올해 계속해서 2% 중반 정도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 관련 성장률은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임금 상승률 곱하기 뭐 0.7. 전체적으로 뭐 소비 시장이 전체의 70% 차지한다고 계산하시면 명목 성장률을 계산했을 때 2.5에서 3.5 나오고, 그럼 결국 명목 성장률이 5에서 6% 시대예요.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네. 인플레이션만 안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실질 성장률이 2.5에서 3%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은 금리가 진짜 쉽게 3%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없다. 단기적으로. 네. 예,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좀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실질 금리로 계산하면은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실질 금리가 2%에서 4% 시대, 그리고 0% 시대, 그리고 지금은 1에서 2.5% 시대,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을 자꾸 다 내려드리자면은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정말 많이 올라가면 전에 봤던 5% 최근에 봤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도. 예, 예.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일 수 있고 많이 빠지더라도 3%. 예, 그래서 3에서 5%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10년 국채 금리가 이런 박스권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네. 예. 다들 많이 기대했던 게 훅 빠질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덕분에 한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지금 국채 세일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 그것도. 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박스권으로 간다면 나중에 좀 골 때릴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여러 번 해드렸고, 네. 예, 제가 국채를 장기를 쉽게 사시면 안 된다. 이거 한번 이제 코 끼면은 예. 그렇죠. 가격이 왜냐면 이게 30년짜리 막 20년짜리잖아요. 네. 이게 만기가 되는데 그만큼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 평가 터는 순간에 금리가 안 떨어져 있으면은 네. 손실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금 보장 상품이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사람들이 쉽게 매도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돈이 묶여 들어가게 되면서 잠기게 되는데 그 금융회사들이 그거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예, 뭐 금융회사들 플러스 고객분들도 말을 안 들으십니다. 네.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어차피 주식에서 많이 버셨으니까 네. 예, 그거를 가지고 이제 채권을 사신 건데 근데 그것만은 안 하셔야죠. 장기를 투자하는데 레버리지 상품을 하는 거는 진짜 제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안전한 자산을 투자했는데 그걸 레버리지로 투자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네. 금융 지식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정말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TMF가 네. 지난 이틀 동안 이거 10% 깨졌단 말이에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자꾸 너무나 편하게 감당하시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깨지고 나면 생각이 바뀌죠. 예. 네, 깨지고 나면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깨지기 전에는 희망이 차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이거 되게 안정적인 상품인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죠 대부분. 예. 네. 그래서 제가 제법 뭐 그래도 그나마 이제 말씀을 들으시는 고객분들이 계셔서 채권 산 거 다 해지시키라고 해서 그거를 주식을 작년 말에 사셨던 분들은 예 그리고 저희 상품에 가입하셨던 분들 굉장히 해피한 케이스가 된 거고. 네. 아무튼 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예, 채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네. 그건 진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좀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그 고민을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금리가 내려가 줄까? 네. 얼마나 내려가 줄까? 아니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고 싶어요. 요즘 엄청 끈적거리잖아요. 지금 분위기 원자재 지금 85달러예요. WTI. 뭐 물론 이제 그 저기도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PMI가 양 국가에서 모두 확장 국면이고 이래버리면 원자재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까 PMI 지표 보셨잖아요. 네. 이게 돌아서기 시작했단 말이죠. 네. 이런 추세가 나왔었을 때
저는 어쨌든 금리가 3.5%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시각적으로 원래 연말까지 3.5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그거를 내년 연말까지 3.5 이렇게 좀 바꾸기 좀 제 전략을 이렇게 좀 바꾸고 더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이제 채권 비중을 좀 더 줄이는. 예. 저희가 항상 적게 가져간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원래 6대4 전략이잖아요. 네네. 보통은. 네, 대표적인 그래서 주식, 네, 전략이죠. 주식 6, 그다음에 채권 4인데 제가 계속 올해 내내 얘기했던 그리고 작년에 얘기했던 게 2대8, 8대2, 주식 8, 채권 2, 이 얘기를 계속 해드렸는데 저는 지금 채권 더 줄이고 있어요. 15,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경기가 안정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은 주식에서 훨씬 더 수익을 낼 게 많다라는 종목을 잘 골라내시면. 본부장님, 지금 5.5%의 고금리가 내년까지 아주 천천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민간 부채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제가 오늘 데이터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네. 민간 부채가 어느 정도로 좋냐면 가계는 이 닷컴버블 에라에 뭐 65, 75보다는 살짝 높지만 사실 기업은요. 많은 분들이 막 이상한 데이터 갖고 와서 막 기업 부도 수가 너무 많다. 뭐 그러면서 2008년하고 똑같다. 뭐 그러니까 자꾸 부도 수 갖고 아니면 부도 나는 기업 수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굉장히 일면적으로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도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부도 나거나 부실로 터지는 금액이 전체 GDP의 몇 프로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게 지금 엄청 낮아요. 그리고 또 기업들 마찬가지로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GDP로 퍼센티지로 따지면 지금은 심지어 1990년대보다 더 낮아. 미국 기업들이. 네. 그러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금리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90년대 금리가 지금보다 심지어 2%나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미국 정부가 못 버티니까. 정부 부채가 너무 커서 네. 어쨌든 채권 발행하는데 그거를 5%에 발행하는 거하고 2%에 발행하는 건 너무 차이가 나고 재정적 자폭이 너무 크니까 네. 잘못하다가는 패권 잃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건 조심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딱 감당 가능한 수준이 3.5%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떨어뜨릴 이유가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네.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끈적한 건 맞다. 예, 그래도 올해 안에 3.5도 힘들고 내년이나 가야 3.5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그 말씀하시고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는 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옌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 옌이 지금 옌화 강세를 기대하시면서 또 투자 전략을 많이 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그 상품을 좀 많이 팔고 있어요. 우리가 아니라 금융업계에서. 네. 예,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좀 많이 반대한다는 얘기를 했다가 약간 돌맞을 분위기도 좀 있었어 갖고 좀 조심하고 있는데 그래도 할 말은 해야죠. 자, 우리가 아까 금리 맞추기가 어렵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환율 맞추기는 더 어렵죠. 예, 더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자, 왜 그러냐면요. 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경제학적으로 봤었을 때 어떤 환율이 적절하다. 우리가 뭐 interest rate parity theory라고 얘기해서 네. 금리가 어느 정도 차이면 환율이 어떻게 변한다. 이런 공식이 있고.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금리를 맞춰야 되잖아, 그러면. 네. 근데 지금 금리도 못 맞추는데 그럼 환율도 못 맞추게 되는 케이스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얼마든지 상대적으로 오버슛 할 수가 있어요. 오버슛이라는 건 과하게 더 올라가거나 과하게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 레버리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틱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300배, 500배 막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폭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게 채권. 네. 네. 화는 더 심하지. 네네. 예. 몇천 배. 예, 이렇게 레버리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장기적으로 맞춘다고 생각하면서 투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절대 제가 환율과 금리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물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추세로 갈 것 같아. 이 정도야 뭐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지만.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요즘에 팔리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가
미국의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베팅을 하는데 베팅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떨어질 거라는 거에 투자를 하는데 이거를 엔화로 투자를 하는. 엔화 강세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다 맞추겠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이게 추세로 보면 맞는 말 아니에요, 본부장님? 예,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잖아요. 네. 자 보세요. 자 엔화 강세가 이렇게 한번 일어나요. 다시 튀죠. 또 일어나요. 또 다시 튀어요. 자 요즘에 근데 금리 올렸어요. 근데 또 올라. 왜일까요? 금리를 더 이상 못 올릴 거라고 다들 아까 생각하고 뭐라 있는 그랬죠? 거죠. 제가 민간 부채 비율이 높으면 금리를 올리기가 어렵다. 근데 일본이 최악이다.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어떤 생각을 또 갖고 있냐면 이걸 또 연결시켜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일본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서 특히 반도체, 전기차, 뭐 소부장 막 투자하신단 말이죠. 네. 지금까지는 좋았어. 쌌으니까. 네. 근데 이렇게까지 자금을 퍼붓거든요. 지금 일본이. 그게 맞을까? 민간 자본이 지금 엄청나게 부채가 늘고 있고 여기에 또 일본 정부 부채 비율은 전 세계 제일 높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네. 환율이 쉽게 빠지지도 않을 것 같고 절상되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돈을 많이 퍼부었는데 정말 반도체에서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 대만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예. 의문이라는 거예요. 의문이라는 거죠. 자동차 쪽은요? 자동차 쪽도 많이 자동차 오르잖아요. 쪽도 더 심하죠. 전기차로 넘어가는 템포가 너무 늦었어요. 지금. 예. 이 중국이 지금 저 난리를 치고 있는데 네. 예. 테슬라도 힘든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제가 투자하기가 참 마음 편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걸 투자하겠다고 미국 국채를 사는데 그걸 엔화 절상을 바라보면서 산다. 그 상품이 수익이 잘 날까요? 저는 뭐 깨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수익이 그렇게 높을 수에 장기적으로 갈수록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냥 너무 복잡한 상품은 투자를 하시면 항상 예, 실패 볼 게 뭔가 많이 맞춰야 되면 예, 그렇죠. 예, 좀 단순화 시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뭐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대충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나면 우리가 이제 얘기해야 될 부분은 이제 반도체 부분인데요. 자, 뭐 IT 쪽 부분을 보시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자금 유입은 테크로서 흘러 들어가는 게 가장 높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재밌게 제가 본 게 헬스케어 쪽에 자금이 지금 많이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일본. 그래서 지금 많이 튀었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일본은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고, IT와 헬스케어는 계속 저희가 투자를 좀 늘려보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 중국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네. 예, 중국은 자 이제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시죠. 자, 중국과 연결이 돼서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 게 이제 IT 쪽인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마이크론이 중국에다가 공장 짓겠다. 이 얘기 나왔었어요. 예. 그리고 또 중국이 지금 좀 주가가 좀 괜찮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을 이기고 있는 게 아닌가까지도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화웨이의 수익이 지금 발표가 됐는데 2023년에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이 더블이 됐다. 네.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은 2023년 숫자예요. 게다가 화웨이는 비상장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몰아주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화웨이는 그 화웨이의 기본이 어디서 나온지 아시죠? 군사. 군사.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과의 견제하는 데 있어서 중국은 여기에다 몰빵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OS 여기서 만드는 거고요. 돈이 얼마든지 들다 하더라도 그러면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계속 얘기하지만은 이쪽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예. 관련된 걸 투자를 하시면은 네. 상당히 어렵다. 계속 얘기를 하지만 특히 IT 산업은 더더욱이나 캐피탈 인텐시브 그러니까 자본의 엄청난 자본이 필요한. 네. 예. 그래서 이제 요걸 연결시켜서 아까 얘기를 하자면 인텔이 미국에서도
파운드리를 어쨌든 간에 너무 TSMC가 다 하는 것 같으니까 네. 가지고 오려고 하다 보니 여기에 엄청나게 지금 돈을 퍼붓고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은 그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70억 네. 예. 좀 예. 굉장히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예. 적자 손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파운드리에 투자했던 걸 모두 적자로 환원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다 그러죠. 게다가 이제 인텔에서 얘기하는 거는 파운드리가 언제 흑자 날 거냐. 예. 뭐라 그랬죠? 2028년 빨라야. 예. 근데 그것도 몰라요. 예. 그래서 오늘 뉴스가 나온 게 TSMC가 지진이 일어나서 생산 차질이 일어난다. 네. 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렇다면은 더더욱이나 TSMC를 더 사야죠. 예, 더 흔들리니까. 네. 그러니까 왜냐면 무슨 얘기냐면은 그거를 커버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 심지어 우리나라도 시장 점유율을 뺏겼어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TSMC가 아무튼 근데 뭐 TSMC가 일본에다 공장을 짓는다. 뭐 그러면 또 일본에 관련된 종목들이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TSMC는 캐파를 계속 지금 늘려나갈 거고요. 그리고 그만큼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연결시켜서 좀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요즘에 들여다보는 게 그 파운드리 쪽은 어쨌든 무조건 TSMC. 예. 그리고 AI 칩 관련은 당연히 엔비디아.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연결된 고리로서 어떤 회사들이 좋냐 했었을 때 이제 뭐 우리나라는 SK 하이닉스가 나오는 네. 거고, 그리고 또 마이크론은 생각보다도 제법 그 주문을 받아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마이크론도 연결을 시켜서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어쨌든 이 업종은 가장 좋은 거는 어쨌든 대장주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2위 종목 정도까지. 근데 이제 이 2위가 성장성이 굉장히 많이 치고 들어올 때 주가가 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옛날로 되돌아가 보면 인텔과 AMD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텔과 AMD가 CPU 시장에서 당연히 1등은 인텔이죠. 인텔? 예. 예. 근데 이제 인텔의 주가가 계속 좀 기다가 AMD가 치고 들어오면서 시장 점유율이 막 10%이던 게 막 20%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니까 주가가 폭등을 했어요. AMD가. 2등 주자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기억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와 AMD를 놓고 AI 칩 관련해서는 엔비디아가 1등인데 엔비디아를 쫓아올 게 AMD가 아닌가. 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요게 되려면은 이미 지금 쿠다 이 생태계가 워낙 세다 보니까 네. 이게 언제 될지 모르는 거지. 예.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엔비디아고 이제 언제 우리가 AMD를 사야 되냐는 관점에 있어서는 물론 조금은 들고 있어도 상관없지만 네. 정말 실질적으로 마켓시어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 사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요즘에 투자하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더 편해요. 네. 그러니까 꿈을 먹고 살기는 하는데 이 업종들이 실질적으로 숫자가 안 찍히면은 주가가 안 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확인을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지금 보면은 AI 관련돼 있는 모든 기업에 적용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와 AMD 그 이외에 다른 회사들 또 뭐 반도체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의 그다음에 그러니까 HBM으로 놓고 보면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뭐 누가 이제 시장 점유율이 쭉 올라오는지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뭐 또 다른 것들 보면은 테슬라 네. 마찬가지예요. 테슬라도 지금 보면은 어차피 지금 이 전기차 쪽은 이미 1등, 2등이 테슬라와 BYD야. 그래서 얘네들이 막 경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애들이 이제 좀 따라오는 거고요. 또 가격 인하를 안 하면서 좀 경쟁력이 있는 애가 리오토 정도 되고요. 중국에. 그다음에 그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미국 회사들은 다 엉망 지금. 네. 루시드 뭐 리비안 뭐 등등.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참 헷갈리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그러면 BYD와 테슬라를 들고 있는데 사실 주가가 둘 다 움직이는 타이밍은 언제냐? 전기차가 많이 팔려서가 전혀 아니고 네. AI 관련된 실적이 매출이 잡히는 타이밍. 예.
그게 이제 자율주행이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언제 매출로 제대로 잡히느냐. 그게 퍼센티지가 두 자릿수가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뭐 미미하지만 네. 네. 전체 매출의 10% 이상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요 타이밍에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데이터 포인트 저희가 보니까 그 타이밍이 오래 걸릴까요? 테슬라 160달러 선에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인도 대수 이런 부분들은 별로 안 좋아요. 어차피 피크 친 것 같이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테슬라도 그렇고 BYD도 그렇고 어쨌든 그러니까 전기차 인도량은 어느 정도 한정적이라고 보면 결국은 이제 이 다른 쪽에서 수익이 나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디 갔나 죄송합니다. 제가 안 갖고 왔구나. 아이고.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는 건데 네. 지금 현 수준의 성장 전망치로 갖고 보면은 이 주가가 딱 맞아요. 네. 그러니까 160달러 정도가, 150달러 정도가 그냥 적정 주가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성장이 확대된다라고 생각하면서 ROE가 확 늘어날 거다. 그게 이제 다른 쪽에서 들어오는 매출이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이 주가를 틔울 수 있는 게 모습이 나오는데, 글쎄요. 빠르면은 올해 연말 아니겠죠? 근데 이제 그럴까요?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걸 이제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네. 계속 지켜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FSD를 한 달간 무료 배포한 거는 결국 지금 말씀하셨던 이 소프트웨어 판매를 통해서 ROE를 높이고자 하는 전략.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또 뒤지고 보면 주가를 이제 여기서 방어를 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만에 하나 이게 안 팔리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제가 볼 땐 팔릴 것 같고요. 네.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네. 히든 카드가 또 있습니다. 예, 뭐가 있냐면 네. 스페이스 X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스페이스 X의 수익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없죠. 예, 비상장이기 모르죠. 때문에. 네.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제가 지난번에 와서 그 로켓랩이라는 회사가 있다고 얘기했죠. 네. 로켓랩이라는 회사, 그러니까 요즘에 보시면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은 어쨌든 이제 스페이스 X가 계속 위성을 쏘아 올리거든요. 위성을 쏘아 올리는 빈도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익성이 좋아집니다. 네. 예. 왜냐하면 그걸 올리면서 이제 수익이 나는 창출이 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하고 있는 회사가 로켓랩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숫자가 자꾸 나와요. 그걸 확인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회사가 시장 점유율이 2등이에요. 네. 네. 2등, 3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1등이 아니란 말이에요. 1등은 스페이스 X가 스페이스 무조건 예. X가 압도적이나요? 1등, 압도적인 1등이고요. 그럼 로켓랩의 수익이 흑자 전환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테슬라는 이미 벌써 돼 있겠죠. 네. 형 그거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볼 때 로켓랩의 흑자 전환이 빠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에는 되지 않을까 네. 정도까지도 지금 예.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이게. 테슬라의 전체 매출에서 스페이스 X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그건 아직도 가늠해 볼 수도 없어요. 아직은 네. 예. 근데 분명히 제 경험상 일론 머스크는 네. 예, 그 카드를 쥐고 있는 거지. 언젠가는 쏠 거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주가 개념으로 보면 160달러 정도면 예, 여기 나와 있듯이 뭐 그냥 많이 들고 가자는 아니고요. 어쨌든 들고 있다가 그 가시화되는 걸 보면서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예, 이 정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